안녕하십니까. IM증권 시황 전략 애널리스트 이웅찬입니다. 저희 트럼프 정권이 이제 취임식을 한 지 3주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슬슬 어떤 정책을 펴가는지 이제 좀 보여가고요. 거기에 따라서 주식시장도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조금씩 보여가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한 내용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지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는 많았습니다만은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조금 더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관세 부분에 있어서는 관세를 올리고 그 관세를 올리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율을 낮춘다든지 이런 감세도 트럼프 일기 때 같이 진행을 했잖아요. 이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1900년대 이제 초반, 1890년대 후반 이때 맥킨리 대통령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미국에서. 이 분이 이제 관세를 올리고 대신에 이제 이때는 미국의 연방정부의 소득세, 법인세 이런 것들이 없었거든요. 이제 이런 시대를 좀 만들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예, 그러면서 이제 지금 미국의 그 재정 적자 문제도 되게 심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관세로 어느 정도 충당하기를 또 원하고 또 그리고 미국에 이제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당연히 미국의 이제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또 서포트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좀 관세 정책에서 원하는 것 같고 관세 정책이 생각보다 좀 빨리 나왔어요. 예, 뭐 조금 지연돼서 진행하는 걸 보고 나서 좀 천천히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바로바로 관세 정책이 나왔고 관세에 대해서 뭐 협상 수단에 불과하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고 트럼프 일기보다는 2기가 조금 더 완화적이지 않냐 뭐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만은 관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만만하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트럼프 1기 때는 그 대상이 중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때리다 보니까 중국을 워낙 강경하게 때렸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트럼프 2기 때는 전 세계가 거의 대상이거든요. 멕시코, 캐나다 얘기 나왔고 그 다음에 철강, 알루미늄은 거의 전 세계에 때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유럽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 언제 우리도 혹시 피해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당연히 중국 한 군데에 때리는 것보다는 강도는 낮아지겠습니다만은 전 세계가 조금 걱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세계 패권주의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사실 미국이 약간 지금 자의적으로 이렇게 좀 강요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뭐 이제 그린란드를 이제 덴마크에 이제 뭐 팔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뭐 멕시코만을 아메리카만으로 바꾸겠다, 아메리칸 베이로 뭐 그런 얘기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가자 지구에 미국을 점령하겠다.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가자 지구에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데 그거를 이제 뭐 이집트든 요르단이든 갔다가 이제 이주시키거나 자기들을 이제 받아준다는 얘기가 아니죠. 네, 이주시키고 나서 이런 것들을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생각하면은 과거 20세기 초 19세기 말에 미국의 패권주의 약간 이런 것과도 좀 닮아 있는 것 같고요. 이때 그 1898년 이후에 미국이 이제 이런 패권주의를 통해서 태평양의 패권을 획득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약간 그때의 약간 막무가내식 외교랑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미국에도 좋을까? 이게 좀 지나고 나서 보면 조금 의심이 될 것 같고요. 당장 전 세계를 좀 떨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런 정책들이 그러면은 실제로 그냥 단순히 그냥 협박과 좀 강경한 그런 외교적 언사에 그칠 것이냐면 그렇지 않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걱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저희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미국 전 지역에서 지지해서 당선되었다기보다는 특히 미드웨스트 지역에서 지지를 했습니다. 그 지역은 제조업이 중요한 지역이고 철강, 자동차 이런 관련 업종이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들은 주민들은 이제 미국의 관세를 부과하기를 원하고 제조업의 일자리를 보호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지지를 하고 그들이 만든 대통령이기 때문에 관세에 대해서 대통령도 지지를 하고 있지만 그 이제 주요 지지 지역들도 관세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한 지 얼마 안 됐고 지지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정책에서 그렇게 물러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협용 카드에만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이 또 오히려 미국의 역풍을 불러일으키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캐나다에서도 미국에 대한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유럽에서도 테슬라에 대한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머스크가 이제 미국 정부에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또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미국에 대한 지금 또 반대 시위가 일어나면서 1월에 테슬라의 유럽의 판매량이 상당히 많이 감소를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테슬라 주가가 갑자기 안 좋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역풍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될 것이다라고 작년에 하반기에 전망을 했고 그 결과로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을 펴게 되면은 이게 미국 일단은 당장은 이제 그 당선됐을 때는 기대감으로 먼저 올라가겠습니다만 증시든 뭐든 그 다음에 실제로 지금 정책을 집행하는 걸 보면은 경제가 더 호황을 가기보다는 경제를 조금 더 둔화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전망을 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계속 펴게 되면은 경기 활성화가 조금 어렵게 됩니다. 이민자들을 계속 내보내는 게 벌써 시작을 했죠. 그리고 정부 재정을 이제 뭐 도지위원회를 통해서 깎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관세를 매기게 되고 지금 관세도 벌써 알루미늄하고 철강에 대해서는 매겨놨고 25% 이거 백을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은 미국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캔 패키징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철로 만드는 송유관 이런 그 이제 오일 드릴링이라든지 건설 이런 부분들까지 다 원가 부담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관세가 그칠 것 같지도 않고 이런 모든 것들이 물가 압력은 올리되 경제는 내리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제 전반적으로는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미국의 일부 특히 노동자들의 그런 그 일자리 보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리고 미국의 제조업을 계속 부흥시키기 위해서 관세를 매기겠다 이런 정책이죠. 그리고 이민자들을 내보내겠다. 원하지 않는 이민자들, 불법 이민자들 이런 것들 정책을 계속 시행하면은 시행할수록 미국의 경기에는 하강 압력을 작용하게 될 것 같고요. 장기 금리는 조금 애매해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대신에 경기를 하강시키는 부분이 두 가지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작용하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데 채권 시장에서는 관세를 매기는 거는 이거 경기를 깨먹는 게 좀 더 큰 것 같다 이러면서 관세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를 매긴다고 확정이 됐을 때 그 장기 금리가 내려갔다가 그 30일 동안 유예를 했죠. 유예를 하니까 다시 금리가 올라가고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채권 시장은 이제는 조금 더 경기 둔화 리스크를 조금 더 걱정하는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장기금리 우측 차트 보시면 장기금리 위험 요인들이 좀 있어서 이게 좀 내려와야지 증시가 조금 안정이 되는데 경기가 내려가는 부분들은 장기금리의 마이너스 요인이겠습니다만은 이런 기대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거 기대 인플레이션 1년치 이런 그 미치건대 이런 기대 인플레이션 설문조사 이런 것들 급등했거든요. 그리고 장기 채권의 그 이제 미국 부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턴 프리미엄을 계속 올리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충돌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경기가 내려가고 장기 금리가 이 방향을 되게 못 잡고 갈팡질팡하다가 결국엔 내려가지 않을까. 경기가 조금 더 이제 둔화되는 시그널이 보이면 그렇게 되게 될 것 같고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조금 빨리빨리 해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어제도 파월 의장이 나와서 당분간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 당분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정책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하긴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우리가 한 상반기에는 조금 동결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요, 사실 증시가, 미국 증시가 조금 애매합니다. 좋아지기가 조금 어렵고, 안 그래도 작년, 재작년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런 악재들이 발생을 하면은, 노이즈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지금 붕괴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작년 12월부터 오를 듯 하다가 다시 빠지고 빠질 듯 하다가 다시 반등하고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왼쪽 차트 보시면 나스닥 지수인데 그냥 계속 박스권에서 상당히 변동폭이 큽니다. 2%씩 막 이제 빠졌다가 관세에 매긴다 이러면 빡 빠졌다가 또 AI 투자 계속된다 이러면 모르고 이러고 있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오히려 박스권에서 변동성이 높은 이런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조금 이어질 것 같아요. 특히 우리로서는 이게 이런 일들이 또 밤에 일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좀 피곤한 그런 상황들이 좀 될 것 같고요. 이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금리에서 조금 방향을 잡게 되면은 기준금리가 조금 더 빠르게 인하할 수 있을 만큼 물가가 잡히게 되면은 이제 스무스하게 이제 별일 없이 조금 이제 통화 정책이 변경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금리 동결이 계속 돼야 될 것 같은데 경제는 내려가고 기대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이런 불확실성이 요인이 조금 더 지속이 되면은 증시는 조금 더 조정을 받지 않을까 그 사이에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도주는 좀 변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특히 매그니피선트 7 종목들이 올해 들어와서 못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거의 지났죠. 거의 지나서 매그니피선트 7 종목 중에서 엔비디아를 제외한 6개 종목이 실적 발표를 했고 메타를 제외한 5개 종목이 실적이나 가이던스에서 실망을 줬어요. 그래서 주가가 실적 발표 이후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초대형 주들이 못 가고 있으니까 지수가 못 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대신에 초대형 주들이 못 가고 있는데도 지수가 정체되고 있다는 얘기는 사실은 그 외에서 좀 또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 뭐 팔란티어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또 좋은 종목들이 또 이제 성과 좋은 종목들이 보이고 있고 반도체 내에서도 엔비디아가 조금 이제 절고 있죠. 왔다 갔다 하고 뭐 120, 13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사이에 브로드컴 같은 그런 조금 더 비용 절감적에 이제 고객 맞춤형 반도체 이제 특화된 이런 쪽에서 조금 더 승자가 나오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주도주들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주식 투자할 때 올해는 이제 작년 재작년처럼 지수가 팍팍 간다. 뭐 기술주 ETF 나스닥 ETF 사면 쭉쭉 간다. 그러니까 밀리면 사면 된다. 약간 바이더딥 이런 거가 좀 안 먹힐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기대 수익률 만약에 먹힌다 하더라도 기대 수익률이 좀 낮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대응하는 게 뭐 장기적으로 봐서는 또 워킹을 하겠습니다만 최소한 올해는 조금 녹록지는 않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런 그 시장의 스타일 변화에 대응을 해서 이제 주도주들을 바꿔나가는 게 기존의 주도주들보다는 특히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에서 탈출을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정체되는 상황인데 미국 외 증시가 좋아요. 생각보다. 많이 좋고 특히 유럽 증시가 좋습니다. 우측 차트 보시면은요. 유럽 증시가 저희 이제 자료 작성했던 날 기준으로 해서 유럽 증시, 특히 독일 증시가 글로벌 거의 1위 수준이에요. 어떻게 독일이 유럽의 병자라고 하더니 어떻게 이렇게 증시가 많이 올랐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미국은 최소한 뭐 올해 상반기에 지금 뭐 기준금리 동결할 것처럼 이렇게 파월 의장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럽은 물가도 잡히고 경제도 안 좋으니까 기준금리 계속 인하를 해야 되고요. 여기에다가 주가는 뭐 거의 최근 몇 년간 미국이 올라갈 때 유럽이 못 올라갔기 때문에 주가 밸류에이션 매력은 있고 올해 아마 그래도 우크라이나에서 휴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유럽의 증시에 좀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 이 중에서도 관세의 부과 가능성이 낮은. 그래서 자동차만 빼고 올라요. 자동차 뭐 폭스바겐 이런 벤츠 이런 메르세데스 벤츠 이런 쪽은 좀 이제 좋지 않은 반면에 기술주라든지 특히 유럽 은행 이런 쪽이 미국도 은행이 좀 더 좋은 편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쪽이 미국 증시에 비슷한 스타일로 올라갔다. 특히 미국 증시에서 이런 스타일들이 좋았다고 하면은 이것들을 복제해서 현재 유럽 증시가 좋은 이런 상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미국에서 좀 목에 찼다는 생각이 다른 쪽에서 답을 찾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 차트 봐주시면요. 글로벌리 지금 관세를 맞을 것 같으니까 금리를 빡빡 내려요. 캐나다가 제일 걱정이죠. 그래서 캐나다 금리 열심히 내립니다. 그리고 유럽도 경제가 안 좋으니까 금리 내리고 있고 일본만 빼고 금리를 다 내리고 있어요. 일본하고 미국 빼고. 근데 미국은 동결하다가 언젠가 내릴 것 같고 언제가 될지는 우리가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본은 올해 1월에도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일본하고 미국 증시가 별로일 것 같아요. 뭐 미국은 좀 지나가봐야 될 것 같고 일본은 좀 별로입니다. 일본이 애매하니까 선진국 중에서 그나마 금리 인하는 유럽이 좀 더 나아 보이니까 유럽으로 먼저 자금이 쏠려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서 작년 연말에만 해도 미국만 잘 될 것 같고 다른 증시는 안 될 것 같다 이게 컨센이었고 저희가 이 컨센이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제기했었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역시 과도한 쏠림이 언와인딩 되는 그런 상황으로 유럽 증시의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좀 말씀드릴 게 중국 특히 홍콩의 기술주들이 괜찮아요. 중국 시장 전반이 괜찮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거든요. 중국 증시나 금융시장을 보시면은 장기 금리가 아직도 계속 내려갑니다. 왼쪽 차트 보시면은 1.6까지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이거는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그래서 중국의 경기 관련된 아니면 부동산 관련된 뭐 이런 시클리컬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계속 안 좋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도 이게 한계가 있고 어차피 이게 일회성 단기적인 요인 아니겠느냐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조금 달라졌죠. 중국의 딥시크 사태가 나오고 나면서 이게 어느 정도는 뭐 거짓이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은 어느 정도는 또 중국의 기술력이 또 사실인 것 같고, 또 여기에다가 AI 로봇이라든지 뭐 드론 이런 것들은 사실 중국이 잘하는 게 또 맞거든요. 여기다 이런 그 AI 관련된 제조업을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AI마저 잘한다? 알리바바도 AI 모델 얘기를 하고 있고, 텐센트도 AI 모델 발표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고, 알리바바의 모델은 애플이 협력하겠다. 중국에 있는 그 판매되는 아이폰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까지 발표가 나오는 걸 보면은 아예 거짓은 아니구나 라고 하면은 중국의 항생 테크 기업들이 워낙 많이 조정을 지금 2018년 이후에 조정을 오래 받아왔기 때문에 반등이 세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외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자금 흐름들이 항생 테크에서 이런 급등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조금 과열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최근 많이 빠져왔었고, 미국과 비슷하지만 미국에 비해서 기술력이 그렇게 딸리는 것 같지도 않으면서도 주가는 많이 싸니까 이 부분으로 좀 자금이 들어가는 게 아예 이상하지는 않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증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경제는 나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만 트럼프가 정책을 계속 강력하게 펴면 펼수록 이게 악재로 작용할 거예요. 미국 내에도 경제를 하강시키는 요인으로 가고, 글로벌 경제도 뭐 관세를 때린다는데 좋을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어느 나라가 좋아요? 좋을 리가 없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조금 이제 경기를 하강하는 방식으로 가게 될 것 같고, 미국은 트럼프 정권의 이민자 추방이라든지 재정 지출 축소 이런 것들도 경기 하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를 좀 더 들여다보면요, 이런 상황에서 우측 차트 보시면은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PER 8배, 선행 PER 8배에서 12월에 증시 사도 된다. 이쯤이면은 너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수급상으로도 이제 연기금의 매수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도 된다. 2,350 정도, 60 정도에서 바닥을 잡고 올라가죠. 이제 그쯤에서는 말씀을 드렸고, 코스피, 코스닥이 그럭저럭 괜찮아요, 올해. 그래서 코스닥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저희가 YTD 거의 10% 정도까지 상승을 했고, 코스피도 한 6% 상승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또 이만큼 반등을 해 온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 하강과 트럼프의 정책 리스크, 특히 관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밸류에이션이 이런 낮은 상황에서 지금 현재 8배 후반까지 올라왔거든요. 여기에서 더 올라가려면은 연준의 통화정책 변경 이런 게 나와줘야 됩니다. 아니면은 경제가 좋아서 우리의 기업 이익 전망치가 올라가든지, 이제 두 가지가 나와야지 증시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익 전망치는 아직은 올라갈 것 같지 않고요. 조금 관세 리스크를 지나야 될 것 같고, 연준의 통화정책 변경도 미국이 조금 더 지나봐야 될 것 같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답답한 국면이 조금 정체되는 국면이 조금 진행될 것 같다. 그래서 여기 2,500 현재 2,550 정도 중반에 와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다시 박스권의 양상을 보이면서 미국의 상황을 대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1분기 코스피 지수 밴드는 2,300에서 2,650 선을 계속 유지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아마 우리도 관세 리스크, 특히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리스크가 있을 것 같고, 관세도 관세지만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지고 기업의 대표 기업들의 경쟁력 문제, 그리고 수출이 이제 둔화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악재로 조금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작년 하반기 증시가 워낙 많이 빠졌고, 여기에서 연기금의 매수 세력, 매수 수급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은요, 여기에서 그렇게 크게 또 하락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쯤 정도에서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하반기의 변곡점을 기다려보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고요. 하반기 변곡점이 있기 전에 조정이 조금 나올지 안 나올지는 우리가 조금 더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어떻게 상황이 진행이 되는지. 그 전까지는 되게 좁은 박스권에서 유지가 되는데, 최근에 또 보면 증시가 위아래로 많이 움직여요. 지수도 많이 움직이고 종목도 안에서 많이 움직입니다. 이게 개인 투자자들의 이탈이 있으면서 오히려 그 매수 호가가 얇아지고 거래량이 줄면서 이런 상황들이 좀 나타난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매매 기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도 업종 같은 경우는 주도 업종이 그렇게 딱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관세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 쪽에 이제 CDMO,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것들 있죠. CDMO나 아니면 바이오 시밀러 관련 이런, 아니면은 IT에서는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삼성전기 같은 그런 쪽이 조금 더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디어 엔터 같은 경우는 달러 매출도 많이 잡히면서 그다음에 관세와는 무관한 쪽이기 때문에 나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이제 트레이딩 바이 정도로 매매하는 정도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AI에 대한 리스크도 있지만 캐펙스는 또 진행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실적도 SK 하이닉스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 그 사이에 트레이딩 정도로 접근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트럼프 시대 하에서 우리가 조선 방산 이런 것들은 또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채워가면서 유지를 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런 상황에서 이런 그 조금 약간 지지부진하면서도 변동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 좀 이어질 그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요. 트럼프 정권이 뉴스 하나하나마다 좀 반응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반기에 통화 정책의 변곡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치의 이제 불확실성도 이제 결정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관세 리스크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나면은 하반기쯤에 변곡점이 나오면서 다시 반등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트럼프 정권 취임식 이후에 정책 방향성 점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증시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증시가 일단은 출발은 좋아요. 네, 출발은 좋은데 여기에서 더 쭉쭉 뻗기는 조금 더 힘은 붙이는 상황이고요. 미국의 여러 가지 리스크들 조금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말에 미국 증시만이 잘 갈 거라는 게 조금 컨센서스였다고 한다면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미국 증시가 아직은 그렇게 나쁘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이런 정책 노이즈들 변동성은 좀 높되 이렇게 뭔가 추세가 대단하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수익 기회로 삼아서 잘 헤쳐나가시길 바라겠고요. 하반기에 변곡점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 때까지 그럴 시점이 나올 때까지 조금은 더 조심해가면서 운용해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